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슈퍼시스템 조기 경보. 2. 역대급 무기 보유하게 된 대한민국. 3. 한국의 놀라운 능력.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 정부가 또 하나의 독자 기술 개발 성공을 눈앞에 두면서 한국 방산의 위험을 드러냈는데요. 그동안 쌓인 방산 노하우가 빛을 발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한국형 조기경보통제기와 관련 이에 대한 정보가 풀리면서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까지도 견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한국이 갖추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 군을 움직여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는가 하면 중국이 군을 움직여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대만을 둘러싼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으로 입국한다는 소식을 접한 중국은 미국을 향해 날선 태도로 비난을 가하며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를 중국이 격추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죠. 실제로 그 말처럼 중국은 최신 구축함과 전투기를 보내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를 추적, 이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미국 역시 이를 대비해 중국이 쫓아오지 못하게끔 직선 경로가 아닌 우회 경로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엄포를 놓던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비행기를 추적조차 못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SCMP는 중국군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 PLA는 말레이시아에서 대만으로 이동하기 위해 탑승한 미 공군 소속 보잉 C-40C 추적을 위해 J-16D 전자전 전투기 055급 구축함을 투입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첨단 무기들을 전면에 배치한 것이죠. J-16D 전자전 무기는 미국과 맞상대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들었던 기종이고 055급 구축함에 탑재된 레이더는 가장 최신형 레이더를 탑재한 기종으로 미국 역시 중국의 전자전 능력을 가늠할 수 없었기에 긴장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미국 역시 항공모함과 전자전 장비를 동원해 중국에서 준비한 추적 장비를 못쓰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도 만만치 않은 준비를 했기에 상당한 전자전이 상호간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했죠. 그러나 막상 전자전이 시작되자 중국이 자랑하는 레이더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준비한 전파 방해에 속절없이 장비가 망가졌다고 하죠.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전례 없는 정찰 및 정보전이라고 평가한 공군 분야 군사 전문가 허위현밍은 이번 펠로시 의장 추적에서 중국은 솔직히 완패라는 이야기를 남기며 중국 측 전력이 미국에 모자라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중국 싱크탱크인 남중국해 전략태세 감시 계획은 이번 펠로시 의장 방문을 통해 미국이 보유한 이3 공중 조기경보기의 위력을 여실히 체감할 수 있었다고 바라보며 조기경보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도 KJ-2000이라는 조기경보통제기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완벽하게 미국의 E3 센트리 조기경보통제기에 당한 것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활약하는 조기경보통제기는 전쟁의 승패마저도 결정지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떠오르며 향후 국가 간 분쟁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원입니다. 한국 역시 미국 보잉사에서 개발한 E737 기종을 운영하며 정보전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준동과 중국의 잦은 침범을 대비하기 위해 최근 조기경보기를 추가 구입하기로 확정하면서 전력 강화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조기경보기와 관련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한국형 조기경보기 도입에 나서며 독자적인 기술을 적용한 조기경보기 개발에 나섰다는 이야기죠. KF-21을 비롯해 FA-50 등 한국 방산에 있어 독자 개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독자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내부 판단이 들면서 해외 기업에서 제공하는 조기경보기가 아닌 한국의 조기경보기를 만들기로 한 것이죠. 최근 한국은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추가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 소유검증위원회에서 기존 계획보다 2대가 늘어난 4대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보잉사 제품을 쓰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잡음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문제가 됐던 부분은 바로 가격이었죠.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 부담이 된 것입니다. 공중전에 있어 정보가 더욱 중요해진 마당에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곳은 손에 꼽는 회사들입니다. 보잉을 비롯해 사브, IAI 정도만 이를 제조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군이 요구한 조건을 만족하는 성능을 지닌
조기 경보 통제기를 제조하는 곳은 보잉사단 한 곳입니다. 1대당 대략 1조 원에 가까운 가격이죠. 공군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비싼 가격을 지적할 정도였는데요. 심지어 보잉이 한국의 사정을 알아차리고 44%나 비싼 가격에 조기 경보 통제기 가격을 불렀다는 지적도 등장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 제안한 가격대와 한국에게 제시한 가격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 증거였죠. 이 틈을 치고 스웨덴 방위사업체인 사브사브가 적극적으로 한국에게 조기 경보 통제기 구매를 촉구하며 가격을 제안했죠. 이대 가격에 1조 5천억을 제시하면서 1대당 1조를 부른 보잉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제안했죠. 이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기 경보 통제기 기술 공유도 논의하면서 한국 정부가 요구한 수준으로 기술을 끌어올리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반드시 요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죠. 360도 탐지 기능이 바로 그것인데요. 전방이 탐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기 경보 통제기의 성능이 갈리는 상황에 사부의 조기 경보 통제기 모델인 글로벌 아이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현재 운용 중인 기종인 E737 기반 조기 경보 통제기를 추가 구입했지만 군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독자 개발 목소리가 높았다고 합니다. 결국 군에서 한국형 조기 경보 통제기 도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향후 상시 운용 가능한 통제기의 필요성이 점점 늘어날 전망이기에 한국이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 적기라고 할 수 있는 시점에 한국 정부는 개발에 열의를 보였죠. 조기 경보 통제기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 정보전에 사용할 첨단 장비, 성능 좋은 레이더. 조기 경보 통제기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 정보전에 사용할 첨단 장비, 성능 좋은 레이더. 그리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 항공기를 꼽습니다. 한국은 이 중 장비와 레이더 면에서 독자 개발에 성공했죠. LIH-NES1이 추진하고 있는 백두체계 능력 보강 2차 사업은 조기 경보 통제기에서 중요한 첨단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LIH-NES1은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와 백두정찰기에 탑재될 임무장비, 데이터링크 등 핵심 시스템 개발에 진척을 보였다고 말하며 전자전 능력에 있어 한국 역시 다른 국가에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냈죠. 성능 좋은 레이더는 KF-21을 개발하면서 완성했습니다. 바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이사가 그것이죠. KF-21에 성공적으로 탑재했고 기술 시연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보였던 만큼 조기 경보 통제기에도 무리 없이 탑재가 가능한데요. 장비와 레이더를 갖추고 오래 운행해도 무리가 없는 비행기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플랫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조기 경보 통제기 개발에 진척을 보인 것입니다. 유럽 최대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는 최근 카타르 항공과 계약을 통해 생산한 A350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페이트 논쟁 때문에 결국 계약 취소까지 간 것인데요. 낡은 항공기를 교체하고 신항공기를 도입하면서 코로나 시기 이후 서서히 늘어나는 여행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카타르 항공은 에어버스 4의 A350 항공기를 주문했습니다. 총 74대를 주문한 카타르 항공은 A350의 주요 고객이었죠. 그런데 카타르 항공에서 A350의 도색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죠. 카타르 항공에서 주장하는 것은 페인트 도색이 벗겨진 것과 그 벗겨진 부분을 중심으로 결함이 발생한 것이 문제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에 에어버스는 아무런 결함이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카타르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죠. 유럽 항공안전청에서도 이 문제에 나서며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조사 결과 카타르 항공이 주장한 것과 달리 비행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외관상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며 에어버스 편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카타르 항공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기나긴 싸움을 시작했고 결국 다수의 항공기를 예약한 카타르는 계약 취소를 선언한 것입니다. 에어버스는 카타르의 수주 물량을 맞추기 위해 제작에 들어갔으나 갑작스러운 취소로 인해 제조된 A350은 재고가 된 것입니다. 멀쩡한 A350을 재고로 두는 것은 회사의 손해이기에 이를 어떻게 해서든 처리해야 하는 상황. A350은 에어버스의 최신 기종으로 현재 에어버스의 주력 상품입니다. 이를 구매할 곳들은
한정적이기에 에어버스는 고민이 깊어졌죠.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다양한 장비와 레이더를 채워놓으려면 대형 항공기가 반드시 필요했는데요. 때마침 A350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기종 에어버스가 협력을 하면 모든 게 완벽했죠. 그리고 최근 에어버스 관계자와 한국 군 관계자가 회동을 가지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진 것인데요. 군사 전문지 제인스닷컴에서 에어버스 관계자와 한국 정부 인사가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죠.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무기 경쟁에서 한국이 또 하나의 독자 기술 개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엔진 독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상선에 쓰이는 대형 선박 엔진을 국산화하면서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추진체계를 탑재한 군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입니다. 반도체, 조선, 화학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대한민국도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엔진인데요. 첨단 기계공학의 정수인 엔진은 우수한 인재와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도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다면 쉽게 손을 댈 수 없었기에 엔진 독자 개발은 제 아무리 한국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선박 엔진이 문제였습니다. 한 척에 최대 수만 개의 컨테이너를 싣는 컨테이선 등 엄청난 규모의 선박을 움직여야 하는 선박 엔진은 한국이 감히 손댈 수 없는 고등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엔진의 구입이나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선박용 엔진을 구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외화가 유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우리를 앞지르고 있는 일본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절대 엔진 종속을 벗어날 수 없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은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기술을 축적하면서 차근차근 엔진 독립의 발판을 닦았습니다. 이를 통해 2000년 첫 국산 선박 엔진인 힘센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쉼없이 기술 개발에 매진했는데요. 그 결과 신형 힘센 엔진이 2021년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진 개발이 성과를 거두면서 이 정도면 한국이 군함에 쓰일 엔진을 독자 개발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대두됐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선에 쓰이는 디젤 엔진과 대형 전투함에 쓰이는 가스 터빈 엔진은 완전히 종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용 엔진 개발에 나섰던 전문가들이 모두 군용 엔진은 만들 수 없다고 고개를 저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선박용 엔진에 쓰이는 연료가 천연가스, 수소 암모니아 등으로 변화하고 전기 추진체계 IP가 군함 추진체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기존 엔진 업체들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틈새가 생긴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개발진이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을 가스터빈 코어부의 개발을 기어코 성공하면서 엔진 국산화의 바람은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용 엔진의 국산화와 이를 이용한 완전 전기 추진체계 IF 개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발진은 만족하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검증된 라이선스 엔진을 이용해 차분히 노하우를 쌓아왔고 빠르게 차세대 추진체계를 개발 중인데요. 이 새로운 추진체계가 우리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KDDX에 탑재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 강국이라는 사실은 알아도 선박 엔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군함의 추진체계가 바뀐 것이 뭐가 대단한지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선박용 엔진에 얽힌 여러 비화와 KDDX용 통합 전기 추진체계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현대중공업은 신형 고성능 힘센 엔진 H32C25기가 첫 납품됐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기존 엔진에 비해 출력이 20% 높고 연비가 크게 줄어 앞으로 전망이 밝을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힘센 엔진은 첫 국산 선박 엔진으로 선박의 전력을 책임지는 발전기를 구동할 때 쓰는 발전기용 중형 엔진입니다. 지난 과거 2000년
처음 한국이 엔진을 개발했을 때는 디젤 엔진뿐이었으나 최근에는 천연가스, 메탄,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연료 엔진 등 거의 20여 종에 가까운 파생형이 세계 각지에 1만 4천 기나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수천 척의 선박이 한국이 개발한 힘센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엔진 개발사를 살펴보면 자랑스러움에 앞서 짠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이제 막 가난을 극복한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나름 산업을 육성했지만 선진국 문턱조차 닿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기술력도 변변찮았는데요. 그래서 당시 우리 조선기업들은 배를 만들 때 선박 엔진을 해외에서 도입해야 했고 이로 인한 외화 손실과 기업 이익 감소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이 때문에 라이선스 생산으로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막대한 기술료와 간섭에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엔진 개발사의 불호 때문에 기껏 성사된 계약이 파기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결국 외국 기업들의 갑질에 폭발한 우리 기업들이 국산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막 세계의 문제로 급부상하던 환경 이슈와 연료 효율 증대를 위해 여러 분야의 국내 연구진이 힘을 합쳤습니다. 목표는 개발자가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에 중점을 둔 고감도 하이터치 엔진의 개발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점검이 쉽고 간단한 개방적인 구조의 설계, 환경규제 강화를 염두에 둔 친환경 설계 등을 고려해 엔진을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힘센 엔진이 탄생한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센 엔진이 완성되자 국내 선박 엔진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STX 엔진, HSD 엔진, 두산중공업 등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세계 선박용 엔진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특히 중형 선박용 엔진은 한국이 거의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LNG와 메탄올 등을 경유와 같이 쓸 수 있는 이중연료 엔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최대 출력 36,000마력의 디젤 LNG 이중연료인 힘센 엔진 H54DF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수소와 암모니아 등을 이용해 탄소 배출과 황배출 등 여러 환경 규제에 걸리지 않으면서 성능은 더 우수한 신형 이중연료 엔진의 개발이 막바지입니다. 짧은 사이에 이렇게 관련 기술을 선도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한국산 선박 엔진이 성과를 거두자 우리 개발진 내에서 이 정도면 군함에 쓰일 국산 엔진도 만들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현재 한국이 생산하는 엔진 기술로 군함에 쓸 군용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엔진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엔진은 대부분 디젤 엔진입니다. 그도 그럴게 상선이 쓰기에는 디젤 엔진이 가스 터빈 엔진보다 연료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설비가 적어 공간 활용도가 높고 정비 소요가 적습니다. 반면 가스터빈 엔진은 회전이 너무 빨라 감속용 기어 박스를 갖춰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기어 박스의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고 비쌉니다. 그래서 상선은 가스터빈 엔진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함이 기준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 잠수함같이 급작스러운 공격을 피해야 하는 군함은 설령 엔진이 꺼져 있더라도 비상 상황이 되면 빠르게 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레이더 집중 조사나 미사일 발사를 위해 순간적으로 막대한 전력을 써야 하는 일이 잦습니다. 한마디로 효율이 낮아도 회전이 빨라 가속이 쉽고 순간적인 에너지 공급에 유리한 말 그대로 전투용 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에 대부분의 현대 군함은 100이면 102 가스터빈 엔진을 메인 엔진으로 사용합니다. 연료를 아껴야 하는 평시에는 디젤 추진으로 움직이지만 급히 기동하거나 적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각종 레이더와 무장을 풀가동해야 할 때는 순간 출력이 우수하고 회전이 빠른 가스터빈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고성능 군함은 고속과 고출력을 위해 오로지 가스터빈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디젤에서 가스터빈으로 전환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예시가 우리 해군의 자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입니다. 세종대왕급과 후속 시리즈인 정조대왕급은 코각 추진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함선은 그냥 모든 엔진이 가스 터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다만 평시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엔진 절반만 사용하다가 급할 때는 모든 가스 터빈을 작동해 가속력과 전력 생산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덕에 놀랍게도 1만 톤이 넘는 이지스함의 순간 가속력이 참수리급 고속정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새롭게 건조된 신형 참수리는 가스 터빈과 디젤을 같이 사용하는 코데그 추진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박용 대형 가스 터빈은 디젤 엔진보다 항공기용 제트 엔진과 구조가 유사합니다.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의 구동을 담당하는 코어부가 가스터빈 엔진이기 때문이네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대한민국에는 선박에 쓸만한 대형 가스터빈 엔진을 설계부터 제작까지 완전히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조선기업이 만든 선박용 디젤 엔진은 군함에서 메인 엔진으로 쓰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추진이 등장했기 때문이네요. 사실 가스터빈 방식도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음과 전력 문제입니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가스터빈은 가속에는 유리하지만 소음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가스터빈만 쓰는 군함은 적 잠수함에게 추적당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코드로그 같은 하이브리드 추진입니다. 하이브리드 추진은 평상시에는 디젤 엔진으로 모터를 돌려 움직이다가 비상시에만 가스터빈으로 속도를 내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꽤 큽니다. 디젤 엔진을 스크류에 연결하지 않고 모터를 통해 스크류를 돌릴 수 있게 되면서 디젤 엔진을 군함 깊숙한 방음 구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상시에는 전기차처럼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또 디젤 엔진의 높은 에너지 효율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덕에 현대 군함이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보충함과 동시에 더 적은 연료로도 더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항속거리가 늘어나면서 더 큰 출력이 필요한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일석이조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해군의 대구급 호위함이 이 코드로그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고속주행을 위해 디젤에서 가스터빈으로 변환하는데 지연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스터빈 엔진과 디젤을 동시에 사용해 변환 시간을 없앤 코드로그 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는데요. 영국의 24명 호위함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 국산 디젤 엔진도 충분히 군함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국산 터보팬 엔진의 개발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진은 5,500파운드 급가스터빈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처음이 어렵지 크기를 늘리는 것은 쉽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튼튼한 기반도 있습니다.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전투기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우리 군함에 쓰이는 미국 지사의 LM2500 가스터빈 엔진도 라이선스 생산합니다. 그것도 한두 회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생산했는데요. 그러므로 터보팬 엔진 기술을 이용해 선박용 고성능 가스터빈 엔진을 만들 기반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장 중국이 대만을 친다는 이야기가 돌아 지금이라도 전쟁이 날판에 10년, 20년 뒤 나올 가스터빈 엔진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연구진과 군 역시 이 문제를 알고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통합전기 추진체계 이펙을 적용한 차세대 구축함 KDDX가 있기 때문이네요. 통합전기 추진체계는 군함의 메인 엔진인 가스터빈까지 모터를 돌리는 발전용으로만 쓰고 오직 전기 추진으로만 배를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고속에서도 저소음을 달성하고 전력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 회전수 조절을 위해 기어, 박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정비 소유가 크게 줄었고 기관실에 필요한 인력이 크게 줄었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통합전기 침체기는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인 LM 2500 가스 터빈이 라이선스 생산이라 기술료가 좀 들기는 하지만 국산 디젤 발전기, 국산 전기 모터와 함께 모든 체계를 국내 생산이 가능한데요. 만약 여기에 더해 더 높은 효율과 친환경성을 가진 수소 암모니아 디젤 발전기가 완성된다면 KDDX의 이팹은 세계 군함의 표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KDDX는 내년까지 여러 설계를 마무리 짓고 내후년인 2024년부터 건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완성도를 높이고 있을 뿐 언제든 그리고 얼마든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한국의 선박 엔진과 미래 군함 추진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곧 건조될 KDDX가 단 하나의 결함도 없이 완성돼서 우리 바다를 지켜주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